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핑컷이 사실인가요?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뭐 제목에서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다시피 뭐 핑컷에 대해서 비판하는 책입니다. 이제 핑컷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핑커를 말하는데요. 이 스티븐 핑커의 대중적인 저술들이 몇 권 있습니다. 지금 다시 개몽, 혹은 우리 본성이 선한 천사, 아주 두꺼운 벽돌책들인데요. 이런 대중적인 저술들을 중심으로 비평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븐 핑커만 비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책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저자가 팩트풀니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입니다. 아마 한국 독자들한테는 스티븐 핑커보다는 한스 로슬링이 조금 더 친숙할 것 같은데요. 스티븐 핑커와 한스 로슬링을 단순히 비판하는 것에 어떤 목적이 있지는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담론 비평을 통해서 대중담론에서 사람들이 팩트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용하고 이해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비평, 궁극적인 목표로 저술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사실 스티븐 핑커와 한스 로슬링을 제가 이 책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지목을 한 건 그 둘이 어떤 같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조로 묶여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인간 삶의 어떤 모든 측정 가능한 측면, 예컨대 빈곤율이라던가 사망률, 건강, 기대 수명, 혹은 전쟁과 평화, 민주주의, 이런 거의 모든 삶의 측면에서 인류가 굉장히 빠르게 진보를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 팩트로서 증명해 보이려는 어떤 그런 지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에서 신낙관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그 지향을 일컫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사실 신낙관주의 비판이라고 하면은 좀 아리송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익숙지 않은 용어이니까. 신낙관주의 비판을 통해서 저는 조금 더 넓은 개념, 팩트 물신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이 책에서는 사용했는데요. 팩트 물신주의라고 하는 어떤 세태를 비평하기 위한 어떤 작업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팩트 물신주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단편적인 정보, 사실만으로 요약 정리되지 않는 어떤 복잡한 의미 관계에 대한 검토를 좀 등한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들, 조짐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중담론에서. 이제 특히 어떤 컴퓨터,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일반화된, 요즘과 같은 매체 환경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 편견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좀 선택적으로 노출되고, 소비하게 되는 어떤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쟁점, 의제에 대한 태도가 좀 극단화되는 양상이 좀 최근 몇 년 새 특히 좀 우려스러운 양상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월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어떤 의견과 부합하는 정보들만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현상, 에코챔버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비평을 할 때 이제 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정치 담론인 것 같아요. 대중들이 정치 담론. 그래서 이 에코챔버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치적인 양극화의 배후에 있는 어떤 중요한 배경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한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가 싶기는 합니다. 팩트라고 하는 거를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이나 준거점으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보강하기 위해서 되게 오락적으로 향유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사실 꼭 이번 총선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정치적인 토론이 많은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나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행태인 것 같아요. 또 약간 신낙관주의라는 게 좀 저변에서도 널리 퍼지는 게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면은 난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책들이 또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식의 어떤 자기계발서적인 담론이 출판 시장에서 아마 가장 수요가 많은 장르가 아닌가 싶거든요. 팩트풀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심이 있는 인문사회학도로서 관심이 있는 여러 사회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읽었는데 의외로 뭔가
좀 자기계발서적인 동기로 자신이 어떤 인지적인 편향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바로잡는 어떤 자기계발서 독서와 비슷한 결이 목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이 생각보다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 팩트풀니스를 이 책에서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은 보기 드물게 어떤 사회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풀어낸 저작이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책이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의제를 운의하는 데에 소비되기보다는 어떤 자기계발적인 목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이 조금 안타깝게 여겨지기는 하죠.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플레스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 인류가 계속 진보하고 뭐 기술 발전하고 빈곤율 줄어들었으니까 결국 주식은 우상향. 근데 지금 대학생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은 또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이제 팩트풀니스 아마 베스트셀러니까 인문 사회 분야의 교양 도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제 들어보신 분들 읽어보신 분들이 이 팩트풀니스를 읽고 느낀 감상을 저도 사실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팩트풀니스가 이제 번역서로 출간이 되기 이전에 대학 강의에서 이제 교보제로 쓰인 그 작가 한스 로슬링이 테드 강연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제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해를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선한 충격을 느꼈던 것 같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한스 로슬링의 역서라는 어떤 일직선상의 진보 이야기, 그 스토리에 어떤 굉장히 불편한 함이 또 사실 삽입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찝찝한 기분, 그 찝찝한 부분을 조금 더 파고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책이 구체적인 집필 동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문헌들, 논문들,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을 취미생활처럼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결과가 이 책이었다. 팩트풀니스의 시작이 그 작가인 한스 로슬링이 독자들한테, 대중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시를 해보자면은 지난 20년간 극단적인 빈곤층의 비율이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답안을 제시를 합니다. 증가했다, 혹은 거의 비슷하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한스 로슬링이 제시하는 정답은 마지막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인데 많은 대중들이 더 증가했다 혹은 비슷하다라고 하는 대답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책을 읽고서 질문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 책에서는 지난 20년간 전투 사망자의 비율은 어떻게 변했는가, 난민의 숫자는 어떻게 변했는가, 사람들이 경험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의 빈도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직접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건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많은 측면에서 오히려 지난 몇 년 사이에 더 나빠진 지표들이기도 하고요. 한스 로슬링이 제시하는 팩트들이 그 자체로 전부 다 틀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팩트들을 엮어서 이해하는 관점, 그 팩트들이 어떤 사실관계, 의미관계 속에서 배치되었는지인 것 같은데요. 그걸 제가 어떤 굉장히 다른 질문들, 지표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한테 조금 더 흥미롭게 각인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책을 쓰시면서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뜻깊고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이 책의 한 꼭지를 행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가장 중심적인 저자 중에 한 명이 리처드 이스털린입니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꼭지를 쓰는데 가장 중심적인 어떤 척추와 같은 어떤 인물이었고요. 이스털린을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기회를 얻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이스털린이 역설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어,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국민소득이 성장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은 그게 더 이상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통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대중적인 통념이 사실과는 다르다 라고 하는 점, 그걸 이스터린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좀 밝혀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의 결과가 결과적으로 인터넷 기사 2편으로 발행이 되고, 사람들이 오정보, 오개념들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좀 굉장히 뜻깊고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핑컷이 사실인가요? 결론 부분도 잠시 좀 짧게 요약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결론 부분 바로 앞에 다루는 책이 이것도 베스트셀러인데 마이클 셸렌버거의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사이에 많이 퍼진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한 개념들이 사실 전부 다 틀렸다. 기후 위기 당장에 큰일이 날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로 쓰여진 책이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마이클 셸렌버거 본인이 기후 과학을 전공하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기후 과학자들이 마이클 셸렌버거에 대한 팩트 체크에 나섰는데, 그 팩트 체크들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흥미롭다고 여겼던 것은 그 팩트 체크가 단순히 어떤 단편적인 토막 정보, 사실 이 참인지 거짓인지에만 그치는 게 아니란 점이었어요. 가령 마이클 셸렌버거가 본인이 책에서 이제 전개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6번째 대멸종은 오지 않는다, 틀렸다, 취소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이제 지난 한 수백 년간 멸종에 이르는 생물종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거 사실 매년 2종 미만이다, 혹은 100만 년당 18종 수준이다, 굉장히 적은 비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100만 종 년당 18이라고 하는 그 수치의 의미, 크기, 중요도를 해석을 하려면은 그 크기를 해석해줄 어떤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어떤 권위적인 기준을 바로잡아줄 과학자들 집단이 필요하죠. 18종, 100만 년당 18종이라고 하는 수치는 이 기후 과학자들이 연구할 때에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보통 간주를 하거든요. 보통은 100만 종 년당 2종 정도를 배경 멸종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 한 8배, 9배 이상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기후과학자들은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 마이클 셸렌버거가 내세운 팩트가 그 자체로 틀린 팩트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팩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어떤 의미 기준을 굉장히 잘못 설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팩트를 운의할 때 그 팩트를 어떤 의미 기준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그 팩트 체크의 영역 중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활동이 팩트 체크의 어떤 궁극적인 지향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학부생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수면 위로 젊은 학부생이 출연한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있게 한 오늘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막 그렇게 깊게 탐구하고 성찰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저보다는 저 바깥의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편이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는 저희 신분이 대단히 특별해서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이 책에서 다룬 주제들에 대해서 저만큼 어떤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탐구한다면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 비슷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과연 이 책이 그렇게 저 개인의 이력과 관련해서 특별하고 고유한 책인가?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인문학을 공부해야겠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계기는 없으실까요? 사실, 찾자면은, 제가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적인 쟁점들, 사회과학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었죠.
사실 고등학교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입시 공부에 열심일 때, 친구들이 입시 공부에 열심일 때, 저 혼자 뭐 괴상한 철학책 같은 거나 뭐 하던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성향이 그대로 아마 이 책이라고 한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좀 타고난 성향의 어떤 생애 경험이 차곡차곡 누적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어떤 특별한 계기를 콕 집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모님 영향은 전혀 없어요? 사실 부모님들도 뭐 그렇게 대단히 학구적인 분들이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 어렸을 때 저한테 책을 되게 많이 사주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뭐 책 읽다 보면은 이제 뭐 어른들이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아이고, 아이 똑똑하네, 이 아이 똑똑하네, 대견하네, 뭐 이런 칭찬들 많이 받는데, 그런 기대에 좀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핑컷이 사실인가요에도 보면 라투르라든지 이런 현대 철학자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 작가님이 요즘 좋아하시는 철학자나 뭐. 사람들이 흔히 뭐 인문학, 사회학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대단한 위대한 사상가들이 뭐 고담준론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이 학문에 대한 인상이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혹은 그 고담준론에 대한 주석 달기, 혹은 그 고담준론을 이용한 썰풀기 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관심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공부가 좀 쌓이면서, 공부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인문학이 무엇인가, 혹은 뭐 사회학이 무엇인가, 사회과학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관점도 조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제가 애정을 담고 있는 사상가들 몇 명을 탐구하기보다는 어떤 경험과학의 일환으로서 세상을 데이터, 팩트, 뭐로 이해하는 하나의 경험과학이다 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디지털 인문학 혹은 뭐 소셜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분야들을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앞으로 공부할 인문학, 사회학, 뭐 연구할 인문학, 사회학도 아마 비슷한 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뭐 정보공학, 뭐 컴퓨터공학적인 기술의 발달을 적극적으로 인문학적인, 사회과학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데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 사회학의 방향이고, 그런 저술을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이 책처럼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 앞으로 어떤 사람이죠? 계속 공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계속 연구를 할 생각이고요. 인문학, 뭐 사회과학 분야의 대학원을 진학하고 뭐 직업 연구자로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진로, 제가 희망하는 진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그런 학술 연구들을 좀 대중적인 눈높이에 맞게 좀 대중서로 풀어내보거나 하는 저술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럼 끝으로 혹시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팩트풀니스와 이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베스트셀러 자리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읽어준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그 작가들이 어떤 전개하고 있는 담론, 주장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소비하고 운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많이들 체험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사회의 이 담론이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